이재명의 승리는 민주당만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우리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힘차게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출범식 때 더 이상 외롭게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눈물 났었습니다. 그렇지.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 저희는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가 절대 져서도 안 되고 질 수도 없는 그런 선거를 만들어서 역할 배분이 어디 있어는 나는 내 임무만 하면 내가 임무를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역할이 뭐 따로 선거 때 무슨 역할 배분할 게 없어요. 네, 한 주간의 민심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 김미연 RN서치 소장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전주와 동일했고 갤럽 네. 조사에서는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난 한 주 국정 현안 어떤 게 영향을 줬을까요? 뭐 아주 큰 이슈가 없는 거죠. 네. 대통령과 관련돼서 정치와 전국의 중심에 서 있을 정도의 이슈가 있었냐면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네.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경부코입니다. 경제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코로나도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코로나라고 봐야 되겠죠. 코로나는 확진자, 위중증자 수, 그다음에 백신과 치료제인데 이 부분이 조금 잘 관리가 안 된다면 네. 대통령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이제 다시 엄중해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대통령 지지율 또 대선 판세에서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제 지금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이 관리 능력이 국민들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다면 네. 대선에도 영향을 주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현재는 지금 코로나 위기가 전 세계적인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 이 코로나 정국은 이미 국민들 모든 지지율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다지 대선에 뭐 확진자 수가 뭐 10,000명이 넘는데 20,000명이 넘는 데서 관리 불능 상태가 되지 않는 이상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네. 그 갤럽과 한국 리서치에서는 동료로 나왔죠, 그죠? 두 네. 후보가. 이게 한 두 주 전 윤석열 후보가 앞섰던 상황과는 확연히 좀 바뀐 흐름인데 두 후보의 격차가 줄거나 뒤집힌 배경은 뭡니까? 사람 문제죠. 윤석열 네. 후보의 사람 문제.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탔었던 윤 후보의 지지율이 3주 전만 하더라도 윤벤션 그랬거든요. 네. 두 자릿수 격차를 내는 정도의 수준이고 추세였는데 그것이 무너진 것은 결국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도층이 이탈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영입 불발. 그리고 2030 세대가 떠나간다. 이준석 대표. 투스톤즈 갈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봉합이 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올라간 조사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조사를 모아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2단계로 내려왔다. 갤럽은 한 5%포인트 오른 걸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보다는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것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방금 이제 우리 배 대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지율 하락에 국민의힘 내분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인지 아니면은 대선에서 얘기하는 소위 인물과 정책 대결이 본격화해서 그런 것인지 그 점은 어떻게 봅니까? 저는 뭐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 이준석, 김종인 위원장과의 그 불화가 대선 지지율에 영향을 안 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준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가 또 정책과 또 인물 경쟁력도 전 영향을 줬다고 보여지는 게 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지지율보다 당선 가능성, 어느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냐는 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다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그런 면을 감안해 봤을 때 역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지금 있기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지율 격차가 줄거나 또 역전한 여론조사가 네. 나왔는데 이제 관심사는 이른바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미 시작된 것이냐 이 점인데요. 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난 출연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오늘 방송에 나올 때는 이재명 후보가 앞선 조사도 있을 테고 그러셨죠. 윤석열 후보가 앞선 조사도 있을 테다. 네. 그 추세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사 방식에 따라서 면접원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있을 테고 네. 자동응답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또 앞선 후보 그만큼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좁혀져 있을 것이다. 네. 그게 이 후보 간의 대결 국면으로 전환된 이유도 있을 테고 중요한 건요. 이번 대선이 이제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90여일, 90 며칠, 4일, 3일, 4일, 5일 이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대선은 철저하게 프레임 전쟁입니다. 네. 프레임 전쟁이라는 것은 두 후보가 마치 운동회의 청군백구처럼 치열한 접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후보가 약간 살짝 앞섰다, 오차 범위 내에 조금 내려왔다가 이 구도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는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대선까지 저는 됩니까? 선거 막판까지요. 네. 네. 김 소장은 어떤 견해세요? 저는 얼마 전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2월 말쯤 되면 12월 말에 나타난 조사,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달 말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만큼 이 조사마다 결과가 나오는 거는 조사 방식의 문제보다는 그만큼 지금 민심이 출렁인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모든 조사에서 지금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누가 우위에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여론조사는 이제 추세선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추세선을 보면 그것이 뭐 ARS가 됐든 직접 면접이든 간에 이 두 후보의 격차가 매우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네. RN서치가 발표한 조사나 한국갤럽이 발표한 2주 만에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격차가 한 자리 숫자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2주 전 조사에서는 이 격차가 두 자리 숫자 10%가 넘는 거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모두 다 한 자리 숫자로 좁혀졌다.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 민심 다지기가 어느 정도 이 여론조사에 지금 반응이 된 것 같고 네.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정당대에서 후보로 확정된 후 좀 이 한 달 동안 선대위 구성 과정을 갖고 가진 잡음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몇 가지 좀 실수한 것이 저는 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네. 화해를 했고 김종인 전 네. 위원장 들어오고 내일 이제 선대 출범식을 하잖아요. 네. 그게 그럼 지지율에 이번 주 조사에서는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주죠. 반등 네.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 이번 대선은 왜 선거 막판까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층입니다. 승부처가 되는 곳인데 M여중이거든요. MZ세대 여성 중도층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연초가 된다고 해서 어느 한 후보 쪽으로 쏠리지 않아요. 네.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할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선거 가치는 뭡니까? 중도층 견인이거든요. 네. 또 선대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내 부서만 만들어서 난 그것만 열심히 할 거예요. 구상 다 끝났어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안정감을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역할은 뭡니까? 역시 남자 쪽이라 할지라도 20대, 30대를 견인하는 그 능력이거든요. 역할이거든요. 그만큼 선거에 또 득표의 영향을,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이 삼각편대는 반등 모멘텀이 만들어진다고 봐야겠죠. 저도 그 말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각편대라는 게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진영 같은 경우는 후보가 이재명 한 명이지만 지금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후보가 3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윤석열 후보의 그 단점을 김종인 위원장이 뭐 정책적인 면에서 보완한다고 지금 나서고 있고요. 네. 반면에 또 이준석 후보는 이 윤석열 후보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젊은 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젊음을 보완하는 지금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삼각편대가 하나의 후보라고 보면 되는데 과연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 3명이 움직인 이 삼각편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미지 메이킹일 수 있거든요. 후보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어떤 이미지 정치, 이미지로 승부를 내겠다는 건데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상당히 어떤 판단을 하는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그 어려웠던 가정사를 언급하면서 지지를 호소를 했는데 그 제 출신의 비천에서 주변에 뭐 더러운 곳을 만점은 최선을 다했다. 이게 지지층
집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재명 지사가 비천안 출신이라는 거를 모르는 국민은 별로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이 이제 가정사를 꺼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본인이 이제 넘어야 될 산이거든요. 욕설 파문, 형수 욕설 파문이라든가 아마 그거를 왜 하게 된 어떤 당위성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런 이야기로 지지층을 지지층 이미 결집을 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도층을 견인해내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요. 이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과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 경북, 영남에서 네. 과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은 그만큼 변동성이 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의 대결 구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가 자기 지지층이 확보되지 않는 서울이 중요하고 네. 또 자영업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것인데 MZ세대 여성 중도층은 계속 변해요.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단단히 뭉쳐질 수 있었던 것은 2002년부터 2017년 지난 대선까지는 이념입니다. 진보냐 또 보수냐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중도까지 가져오면 이기는 대선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중간지대의 유권자층의 특성이 달라졌어요. 이념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투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 아니라 지역은 87년부터 97년 대선까지가 지역이 기준입니다. TK, PK, 호남이 한 번씩 나누어 가졌죠. 그런데 네. 이번 대선은 철저하게 이념과 이익이 서로 간에 혼재되어 있는 선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영남도 그렇고 호남도 똘똘 뭉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영남을 더 뭉치기 위해서는 김종인, 이준석 외에 홍준표, 안철수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호남을 더 뭉치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네. 잡아야 되는 것이죠. 대선 당선 전망을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37%, 윤석열 후보가 36% 이게 다른데 대선 당선 전망과 지지율에서는 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갈수록 당선 전망이 더 투표에 이제 본심하고 가까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간에 이제 제 경험상을 보면은 이제 지지 후보를 물어봤을 때는 지금 이 양자 대결인가 사자 오자 대결에서는 뚜렷하게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하더라도 주변의 의견이라든가 본인의 이제 내재적인 감정은 누군가가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은 당선 가능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후보의 확장성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 조사보다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대선 당선 가능성에 더 추세선을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배 대표님, 네. 여전히요 정권 교체 여론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간극이 있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대선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지지율의 구조는 지역, 세대, 이념이거든요. 네. 근데 기술적으로 대선 후보가 좀 더 지지율을 견인할 때 중요한 것은 이념과 사람과 인물과 정책입니다. 3P입니다. 네, 네. 필로소피, 그다음에 피플, 팔럿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가져가는 것은 정권교체 여론과 비교해부터 가져가는 건 이념이에요. 네. 보수나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후보를 견인해주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사람이 또 완전히 결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최근까지도 김종인, 이준석 관계가 삐그덕됐죠. 아직까지도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정책이 뭔가 뾰족한 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사람, 이념, 정책 3P가 완전히 똘똘 뭉쳐질 때 네. 윤석열 후보가 거의 정권 교체 여론과 거의 같은 비중으로 올라탈 수가 있는 것이죠. 2030 세대에서요. 아랜서시 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던데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을 향한 그 정책 이런 구호에 이런 효과가 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는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2030 세대에서 이제 특히 남성층에서 약간의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좀 생긴 것 같고요. 그 이탈표가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좀 옮겨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30을 지금 선점하고 있는 후보가 뚜렷하게 없습니다. 네. 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 이 2030이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출렁이는 걸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가장 지금 민심이 출렁이는 것은 바로 2030.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 여론조사에서도 2030이 어느 후보를 향하냐에 따라서 차기 대선 주자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 주자 그 배우자 비호감도 조사도 네. 어디를 봤더니 했던데요. 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보다 비호감도가 높게 나왔어요. 네. 이것도 지지율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줍니다. 이번 네. 대선은 무엇보다도 후보자의 신상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 비호감도가 높다, 네거티브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영부인이에요. 네.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만큼 배우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은 후보자의 가족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일단 검증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 만큼 중요한 것은 공개가 돼야 되고 또 투명해야 되고 얼마만큼 검증이 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시간을 늦춘다고 해서 배우자 관련된 이미지가 해결이 안 됩니다. 네. 그런 만큼 지금 김건희,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가 더 부정적인 비호감이 높다라는 것은 빨리 공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누구인지. 그리고 숱한 지금 질문들을 받고 있거든요. 의혹입니다. 그런 만큼 빨리 이것을 털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도 더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후보 홍준표 의원 만났잖아요. 홍준표 의원이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선대위 합류에 대해서는 뭐 아직 뭐 선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유보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합류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인데 그렇다면 전체 지지율이라든가 판세에 좀 영향을 줍니까? 그건 상당히 예측하기는 힘든데요. 네. 저는 이제 홍준표 의원님이 선대위에 참여한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 2030 지지율이 오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2030이 지지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이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퍼스널리티에 지지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그래서 그 지지율이 옮겨간다? 그거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고 다만 뭐 안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더 좋겠죠. 선대에 참가하는 네. 것이.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네. 토론하자고 제안했잖아요. 일단은 뭐 윤 후보는 부정적입니다. 뭐 결국에 이제 하게 될 텐데 네. 토론을 했을 경우에 득실 관계, 지지율 영향 이 함수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토론을 하게 되면 자기 지지층은 잘 안 변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지대 아직 표심이 결정되지 않은 MZ세대 여성 중도층에게 중요하거든요. 윤 후보 안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 결국 토론을 통해서 아직까지 MZ세대 여성 중도층에 대해서 지지 기반이 단단하게 만들어지지 않은데 토론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토론 잘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타격받을 수밖에 없고요. 재밌는 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2년 대선에서 YS, DJ 두 사람의 토론 대결이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됐는데 네. YS 안 받아들입니다. 왜 안 받아들인 줄 압니까? 참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토론하면 DJ인데 그거 받아들이면 지지율 더 떨어진다 할 텐데 네. 받아들이지 마라. 그러니까 92년만 하더라도 안 받아들여도 어떤 식으로는 해결이 가능했던 선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상 토론을 하면은 결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왜냐면 배우자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장모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미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주제를 정책 토론으로 이렇게 국한해서 좀 협의해서 하면 안 될까요? 어렵죠. 그거 어렵죠. 네. 정책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뭐 지금 저는 배 소장님 말씀에 이야기에서 전적 동의합니다. 아마도 토론은 최대한 늦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TV 토론이라고 해서 지지율이 뭐 역전되거나 지지율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요, 이 TV 토론은 미국도 가장 앞서 있다는 미국 같은 경우도 지지층을 강화하는 역할이 클 뿐이지 이 토론 한 번으로 뭐 중도층 표심이 움직이거나 그러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후보 측도. 대선이 90여일 남은 상황에서 후보들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보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당위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 대결을 해야 된다. 그것도 MZ세대 여성 중도층을 겨냥한.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정책에 참 이렇게 유권자들이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이번 대선 남아있는 대선 후보자 신상, 그다음에 부동산, 네. 코로나인데 저는 후보자 신상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중도층은 어쨌든 그 정책 이런 걸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온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 시대 정신의 하두를 어떤 걸 던질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지금 상고 초려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의힘의 이 삼각편대의 이 연대가 저는 이것이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가져올지 그런 약간 의구심이 좀 듭니다. 네. 오징어 게임, 지옥 등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심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는 미국에서 대면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우물한 개구리식 사고 속의 인신공격, 네거티브의 한창입니다. 미래 정책이 아닌 기교와 포장, 통합이 아닌 갈등, 정치 공학에 열중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차라리 BTS 해외 공연장에 가서 세계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위상을 직접 느껴보는 게 그 어떤 외침보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더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